네, 이렇게 우리 안보를 책임질 사드 결정을 했는데 우리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분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성주 주민들 혈서를 들고 국방부에 진격을 했는데요. 일단 오늘 영상 한번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지역이 사드 배치 최적지로 선정이 되었는지 우리 국민들은 지금 치를 떨고 있습니다. 사전 협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을 한 데 대해서 우리 성주 국민 분노합니다. 사드 배치 결사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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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환영을 해도 모자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렇게 결사반대하는데요. 생각보다 더 거센 반발이 보여지는데 김태현 변호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반대가 굉장히 반대 모임이 굉장히 커졌죠. 네네. 김한건 성주군수도 참석을 했고요. 배자만 성주군의회 의장도 참석을 했습니다. 네네. 시민단체 대표하고 주민까지 한 5천 명이 지금 모였고요. 지금 보시는 장면은 혈서를 쓰는 장면입니다. 네. 사드 성주 배치 결사 반대 뭐 이런 혈서로 아주 강력한 반대 의지를 보여는 줬는데 저렇게 혈서를 쓸 정도로 저렇게 반대할 그런 일인가요? 물론 뭐 성주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뭐 칠곡, 음성, 평택 이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 성주로 결정되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당혹스럽기도 하고 네. 나름 뭐 반대한다는 것을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습니다. 네. 다만 중요한 사실은 저 주민들은 왜 반대를 할까? 가장 큰 일은 아마 그 레이더 문제일 겁니다. 레이더 네. 문제 때문에 그 레이더가 전자파해 때문에 우리 건강에 치는 게 아니냐. 그렇죠. 마치 예전에 이명박 정부 초기에 있었던 어떤 광우병 사태 때처럼 잘못된 정보들로 인해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이제 여기서 우리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잘못하면 저 성주가 제2의 제주도의 강정마을처럼 될 위험도 있기 때문에 정부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민들을 만나서 설득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서 주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즉 네. 정부의 어떤 사드의 성주 배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가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네, 오늘 성주에서는 김한권 성주군수, 배재만 성주군의회 의장 등 5천 명이 모여서 저런 퍼포먼스를 했다고 하는데요. 모수단을 화형시키는 모습도 보여지고 그랬는데요. 자, 어차피 저런 부분 이미 결정이 났는데 되돌릴 수 없을 거라는 부분도 이해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저게 또 보상과 관련된 행동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떨까요? 뭐 지금 섣불리 보상부터 얘기하면은 저분들 너무 자극하는 거 될 수 있고요. 지금 네네. 강정 해군기지에 대해서 얼마나 반대했습니까? 제가 사실 옛날에 그쪽에 가가지고 그런 얘기도 했는데 여긴 대한민국 아니냐. 네네. 지금 강원도와 경기도에 있는 여러 지역은 군 지역으로 상당히 징발돼 있는데 제주도는 이것도 하나 못 내놓겠다는 거냐라고 하니까 막 그쪽 분들도 당황하시고 그러는데 지금 저 강정마을에 학습 효과가 있어가지고 지금 너무 거세게 반발하시거든요. 네. 너무 거세게 반발하시는데 우리 역사에서 보면은 굉장히 결기를 부려갖고 반대를 했는데 나중에 허황된 게 여러 번 있었습니다. 어떤 게 있었을까요? 대표적으로 저는 갑오경장을 했던 김홍직 내각이 네. 반발령을 내리고 이렇게 했을 때 네. 굉장히 반대했어요. 그렇죠. 머리를 자를 수 없다. 네, 이렇게 그래서 막 했죠. 그래갖고 나중에 그 양반이 김홍직이 상당히 당당한 사람인데 그래 그렇게 국민이 반대하면 내가 책임지지 해서 이렇게 광화문 앞길을 걸어 나와갖고 맞아 죽습니다. 맞아 죽는데 그렇게 됐군요. 결국은 그때 우리가 고 10년 전에 김옥균이 개혁을 하자고 했다 실패하고 나서 그 네, 일이 3일 맞다고 천하했죠. 네. 갑신청변 했었죠. 그래서 10년 후에 갑오개혁을 했는데 또 실패합니다. 네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된 게 뭡니까? 일본의 식민지가 됐잖아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네. 결국은 그때 하지 못한 개혁을 박정희 때 하고 지금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역사 교과서에서는 김홍식 사건은 잘 안 가르칩니다. 네.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뭔가 확 쏠려갖고 가게 되면은 사실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 사람들이 막 안전하다고 가보면 오히려 위험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영화 그 포세이돈 보게 되면은 대부분 사람이 죽는 길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지금 너무 저렇게 군중 심리에 쏠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문제는 전자파로 보여지는데요. 김종훈 실장님. 네네. 지금은 현재 성주 군수하고 군의 의장들. 군의 의장들 이런 분들이 이제 움직이시지만은 조금 있으면은 종북단체, 직업투사들이 이제 달라붙기 시작할 겁니다. 아, 그럼 사태가 더 심각해질 예, 수 그러면 있다는 이제 얘기군요. 지금은 저 양반들이 평화적인 시위를 하지만 네네. 직업투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폭력 시위로 전변되면서 네네. 굉장히 그 사태가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정부는 빨리 이 성주 군민들, 군수 이하 여러분들을 설득을 해서 빨리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전자파 유해성 논란에 대해서 우리 시시비비를 한번 가려봤으면 좋겠는데요. 김규 교수님, 전문가시니까 한번 자세히 한번. 예, 현재 미군이 사드 운용 교본과 미군이 그 환경 평가 보고서를 낸 거에 의하면은
사드가 배치될 때 그 부채꼴 모양으로 전자파 빔을 발사하는데 네, 이게 지상 날아가는 5도 거군요. 상공과 90도 사이에서 부채꼴 모양으로 이렇게 발생한답니다. 날아가는 거군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현재 파랗게 전자파로 발생한 데는 위험하고요. 여기에 사람이 있거나 그럼 100m 그러면 이상 있으면 정말 문제가 생긴다 위험합니다. 그런 말씀이시죠? 근데 그 밑에 지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5도 이하의 지면은 안전합니다. 아, 요렇게는 또 예, 근데 상관이 그걸 없다 이런 다시 얘기군요. 400m나 되는 산 꼭대기로 올린다 그러면 이미 올라와 있는 거죠, 산으로. 예, 400m에서 5도 위로 그 밑은 다 안전한 네. 거다 보니까 네. 마을들은 다 안전하다고 보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럼 이 거리는 100m이기 때문에 이 반경 100m 이내에 들어오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 예, 이런 그래서 그 말씀이시죠. 높이하고 환산을 약 2.4km의 그 항법 장치를 움직이는 비행기들이 또 전파 방해를 받거든요. 네네. 그렇게 계산할 때 높이가 210m가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210m 되려면 우리 63 빌딩이 약 249m 되거든요. 예, 예. 그 정도 높이에 있지 않는 한 전자파 위험은 없다. 네. 네. 그리고 또 5.5km 밖으로 가면은 네. 고도의 무기를 운영하는 우리 전투기만 위험하지 예. 또 항법 장비로 운영하는 비행기는 괜찮거든요. 그래서 현재 송산 포대로 가면 400m 위지 아닙니까? 네네. 그리고 또 마을도 한 1.5km 떨어져 있고 아주 과한 좀 괴담성 같은 반응이 아닌가 싶습니다. 광우병 때 같이. 네. 이거 말이죠. 정말로 저 사드 미사일은 그 미사일 포대 6개가 앞에 있고 500m 뒤에 레이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영상을 보시면요. 저 동그랗게 빨간 동그라미 쳐져 있는 네. 저기가 바로 저기가 성산이죠. 사드가 배치될 그 지역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500m 앞에 미군 병사들이 미사일을 24시간 내내 조작하고 있는데 네. 만약에 그 레이더가 위험하다면 500m 앞에 있는 미군 병사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성주 군민들이 이렇게 걱정하시는 거는 정말로 언론에서 앞으로 괌에 있는 앤더슨 기지를 공개한 다음에 그걸 분명히 보게 되면은 앞으로 굉장히 안심도 하시고 이렇게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간단히 말해서 성주 참외 먹어도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저는 좀 이번에 값 떨어지면 시큰 사 먹겠습니다. 그러십니까? 제가 항상 이렇게 뭐가 돼서 문제 있다 그러면 일부러 더 많이 사 먹고 싸거든요. 네. 저는 문제 없다고 보고요. 저기에 네네. 지금 저 사드 레이더에서 전파를 24시간 쏘는 게 아니에요. 아, 어떻게 되나요, 진짜? 전기값 너무 나가요. 아, 군도 경제적으로 따져가면서 하거든요. 아까 네. 우리 미군이 하는 KH-11 그런 위성들이 들여다보고 DSP 위성들이 쭉 들여다보고 있어서 네. 뭔가 조짐이 보이면 아하. 그때 이 사람들도 그때서야 그쪽 방으로 레이더 쏘고 그러니까 시긴트에서 위성 정보를 확인을 하면 잡아줘야죠. 그때 시작한다 이런 네. 말이군요. 예. 그래서 저쪽에서 쏠 수 있는 데는 포인트가 우리 대충 아니까 네, 정보선화 37 부대가 울려서 아니까 그렇죠. 수상한 조임이 보면 그때부터 가동하는 겁니다. 가동을 할 경우에 정말 장난 삼아서 저 전자빔이 나가는 저 레이더 앞에다가 삼닭 집어넣고 이렇게 1시간 있으면 통닭 될 겁니다. 통닭은 되는데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새들이 저를 휙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면 통새 안 됩니다. 통닭 안 됩니다.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저게 두려우시면 비행기 타지 마십시오. 비행기에서도 유해 전자파가. 예. 비행기가 이렇게 착륙할 때 어떻게 착륙하는 줄 아세요? 저 활주로 정중앙을 따라 내려가야 착륙이 되죠. 네네. 전자파가 쫙 올라옵니다. 아하. 그거 맨 밑에 기장이 맞아가면서 자기 몸으로 맞아가면서 들어가거든요. 그거 우리 몸에 안 들어올 것 같아요. 비행기 타면 조금 피곤하시죠? 거기에 그 전파뿐이니까 온갖 전파가 다 들어와서 이게 서로 방해할까봐 핸드폰 사용하지 말라 그러죠. 교신이 그 핸드폰 나오는 전파 때문에 네. 기계가 오작동 될까봐. 그렇게 네. 전자파 맞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그러니까 사람은 저기 날라서 들어갈 수도 없고 아까 잠깐 나왔는데 5.5km 바깥에 나가면은 전투기 같은 건 조금 위험하다 그랬는데 그게 위험한 게 아니고 전투기에는 워낙 많은 전자장비가 있어서 그게 오작동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네. 전투기 조종사들은요 진짜 전자파 속에서 살아갑니다. 네. 이북 애들이 또 거꾸로 우리가 이북을 겨눠서 딱 레이더 켜서 라콘 딱 걸죠. 그러면 그 미사일 쏘겠다는 신호인데 그거 받으면은요 얼마나 전파가 센지 여기는 알람이 빠바바바바 울리면 그 그 정도. 조종사가 다 받고 있는 거예요. 네. 돌아와서 그 다음날 어이씨 어제 하면서 술 먹고 놉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과민할 필요는 없을 거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요. 네. 네. 김 예, 교수님. 저희가 네. 저 레이더 기지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우리 병사들이 레이더 기지에 근무하는 병사가 막 몇천 명은 넘을 겁니다. 그리고 해군 이지스함도 있고요. 네. 공군 그린파이 레이더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대포병 레이더는 포병 부대마다 레이더가 ANTPQ 36, 37, 아쏘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네네. 왜 연평도 포격도 볼 때는 우리가 안 켜놨기 때문에 당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목함지뢰 때 확성기 설치했을 때는 바로 우리가 잡아가지고 쐈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징조가 있으니까 24시간 운영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지금 전자파 위에 논란을 얘기하면은 이 레이더는 전부 강력한 전자파를 쏘기 때문에 그런 부대에 근무하는 병사들이 지금 전자파 때문에 다쳤다고 1년에 몇 명씩, 몇십 명씩 나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습니까? 조금 재밌는 얘기 해줄게요. 이 방공포병, 공군 부대 이번에 성산에 들어가는 그런 부대 같은 데 가면 다 레이라고 그렇지 네. 않습니까? 거기에 처음 신병이 가면요. 네네. 고참병사들이 놀려요. 뭐라고 합니까? 너 전자파 맞으면 너 애기 못 낳는다. 아하.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고개 숙이고 다녀 그러면 이러고 한 달 내내 다닙니다. 고참들은 다 이러고 축구하거든요. 네. 그때서 속았구나 하면서 이제 속았구나. 군대 생활하는데 이 사람이 심리적으로 한번 딱 속으면요. 네. 너 죽는다 그러면 꼼짝 못해요. 그게 이제 이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과정인데 지금 전자파 문제에 대해서 사드에 너무 예민하게 돌아가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거기 우리 군인들도 있고요. 미군은 이미 앤더슨 기지에 배치해서 자기들도 작전하고 있고 저 기지는 미군이 사용해서 전자파 맞는다면 미군 방공포병이 제일 많이 맞을 거니까 네.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국내 최고의 군사 전문가들이 안전하다고 하니까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한민구 국방장관이 이 사드 포대에 대해서 그냥 하나의 포대, 중대일 뿐인데 뭐 이렇게 과민하냐 이런 얘기를 해서 좀 논란을 빚었는데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드를 너무 거창하게 이렇게 우리들이 이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일개 포병 중대입니다. 요격할 수 있는 방공 포병 중대입니다. 아니 일개 포대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면 지금 온통 세상이 발칵 뒤집히고 지금 귀한 시간을 지금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데 그러면 헛것 보고 지금 춤추고 있나요? 사실 그 사드는 단순히 사드일 뿐인데 주변 국가나 이런 데서 여기에 대한 과도한 전략적 의미를 이렇게 부여해서 지금 문제를 더 키우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의원이 이거 별건데 왜 별거 아니냐고 하냐 이런 얘기인데 진짜 별거 아닌 겁니까? 지금 현재 한민구 네. 장관님 말씀은 사드 하니까 뭐 대규모 부대가 오는 것처럼 알고 있는데 네. 와봤자 그 병력이 200명 정도고 그러니까 그 병력 규모는 중대 병력밖에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일개 중대가 오는데 뭐 이렇게 굉장히 그 말이 많고 뭐 국민 투표까지 하자는 얘기가 나오냐? 그건 적당치 않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또 그 주변국에서 문제를 일으켰죠. 사드 레이더가 성능이 기껏해야 600에서 800km밖에 안 되는데 중국이나 러시아가 한 2000km대는 네. 일본에 배치된 그런 그 엑스밴드 레이더가 국내에 들어오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중국 내부에 있는 모든 미사일 기지의 그 동향을 다 파악하는 걸로 중국에서 자꾸 이렇게 강하게 나오고 네. 심지어는 또 주한 중국 대사가 우리에 대해서 굉장히 모욕적인 언사도 하고 그랬는데 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이제 이렇게 분란을 일으켜서 복잡해졌다. 그러니까 사드 배치 자체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네.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국방부에서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그 다른 나라와의 어떤 외교 관계를 생각하는 외교부는 조금 신경이 쓰는 모양인데요. 네, 그 외교부가 좀 발표를 늦춰달라고 했다, 뭐 이런 논란이 한번 있었다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거는 우리 저 총리께서 저기 어디 갔죠? 심양 갔지 않습니까? 네, 심양을 하고 베이징도 갔죠. 총을 막 들고 있고. 네네네. 심양 서탑거리 코리안 타운 있는데 거기 갔을 때 이제 좀 불편하니까 늦춰달라 그랬고요. 제가 외교부에 있는 친구들을 늘 만나보면은 이 친구들은 너무 야갔어요. 자기네 곤란한 건 안 하려고 그래요. 우리나라 외교 공무원들, 그건 전 세계 외교부 다 공통 같은데 왜냐하면 자기들은 중국 외교는 또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불편한 건 자꾸 피하고 하는데 거꾸로 제가 이렇게 가끔 해외 나가면 우리 국정원 직원들도 만나보면 얘네들은 좀 공격적이에요. 무관도 공격적이라서 네. 목표 지향적이고 저 외교관들은 자꾸 관계 지향적인데 네. 그래서 지금 외교부가 지금 우리 총리도 가고 하니까 조금 더 늦춰달라 그랬는데 제가 외교부는 좀 장관부터 국익 보다가는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것 같아요. 늘 불만. 이게 미봉책에 불과할 텐데 뭐 며칠 늦춘다 달라지겠습니까? 그렇게 관계가 좋아야 또 나중에 뭐가 되겠죠. 서로 네. 하는 역할이 달라서 그런데 그거는 뭐 일시적으로 그랬던 거고요. 지금 아까 이 의원께서 헛것을 봤냐 그러는데 헛것을 보신 게 맞습니다. 이상민 의원 얘기하신 거죠? 저거 포병대라 그러는데 포대라 그러는데 보통 대위가 지휘하는 부대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 작은 부대를 대위가 지휘하는 일개 포병 중대에다 불과하다. 포병 정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대위 그러면 32살, 3살짜리가 지휘하거든요. 네. 그런 친구들이 하는 건데 왜 이렇게 난립니까? 이제 거치로 불거진 문제는 사드 일개 포대의 문제인데 네네.
이게 이제 중국이 거세게 방해하다 보니까 미중 패권 구도하고 연계가 되다 보니까 이 문제가 더 불거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네. 사실 사드에 있는 레이더 때문에 뭐 중국에 있는 모든 군사시설을 미국이 보지 못하고 보고 그러겠습니까? 네. 한일의 위성 다 있고 촉보 위성, DSP 위성 다 있어가지고 움직임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사드가 들어오면 한국이 완전히 미국의 MD 체제에 편입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의구심을 갖고 한미일 군사동맹이 더 일층 강화되면은 태평양으로 뻗으려는 중국의 길이 막히게 되니까 중국이 대륙세로서 태평양으로 나가기도 하거든요. 이런 거가 막히는 거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다 보니까 더 아주 하나인데 한 100 정도, 1000 정도 과하게 네.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 김정훈 수장님. 네, 그러니까 중국의 의도는 이 사드 배치 문제 관련해서 한국을 자꾸 겁박을 줘가지고 한국이 미일하고 한 몸이 돼서 MD 체제에 가입 못하게 계속해서 겁박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정도 이상으로 네. 계속해서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위협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한테 신경 쓰인 건 아무래도 중국의 경제 제재 부분일 것 같아요. 중국이 하는 말을 믿고 대한민국이 하는 말을 안 믿습니까? 난 참 그게 결국 사람들이 참 신기해요. 자기 좋아하는 사람 말 믿고 네. 아주 위험해도 자기 좋아하는 사람이 가자면 따라가다 나중에 죽어도 나는 괜찮아 그런데 죽고 봐야 자기만 죽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어리석고 그래서 현명한 판단을 위해서 이렇게 정보를 주고 하는 건데 네. 지금 우리가 조금 지금 거기서 어긋나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화면에서 킬 비클 하면서 이제 네. 사드가 나왔는데 사드는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서 단분리가 되면서 앞에 있는 게 요격을 하는 겁니다. 그게 킬 비클이라 그러는데 지금 그런 것들을 저도 얼마 전까지는 몰랐는데 지금 사드가 들어오면서 덕분에 공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사드 배치되면 우리의 방공미사일 발전될 수 있도록 한번 기회를 잡았으면 네. 좋겠습니다. 자, 경제제재 문제인데요. 만약에 중국이 경제제재를 하면은 우리도 중국을 괴롭힐 수단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아주 좋은 게 있죠. 우리 한미일이 백령도 앞바다 공해상에서 이지스함이 모여가지고 합동 군사훈련을 하는 겁니다. 한국, 미국, 일본이 같이 무력 시위를 하자. 직접 뭐 하는 것도 있지만 하겠다고 공언을 하면서 중국을 협박을 하고 그다음에 이런 말도 할 수 있습니다. 인천항에다가 일본 이지스함을 우리 부르겠단 말이야. 기항시키겠다라고 하면 알겠습니다. 중국이 아주 겁을 먹을 겁니다. 중국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지금 얘기입니다. 중국은요, 제가 외교적으로 봤을 때 참 바보 같아요. 중국이요? 네. 이 전쟁이나 갈등을 할 때 군사 그 지혜 중에 하나가 양면 전책 회피의 원칙이 있습니다. 네. 양쪽으로 전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우리가 지금 북한하고 대비하고 하기 때문에 일본하고 지금 외교를 맺고 안 싸우잖아요. 중국하고도 네. 안 싸우죠. 이게 양면 전책 회피의 원칙인데 지금 중국은 사드 문제하고 대한민국, 센카쿠하고 일본, 그다음에 남중국해의 그 부단선 문제 갖고 지금 아세안 국가랑 다 붙었잖아요. 네. 또 미국이 있죠. 이거 와글와글 적을 상대하면 바보 아니에요? 만인에 대한 투쟁을 하고 있는 네, 그런. 저게 미국처럼 강력한 국가라면 할 수 있겠지만 네. 저기에다 지금 티베트 독립한다 그러죠. 위구르 흔들죠. 또 몽골이요. 네. 우리가 일본 우습게 보듯이 몽골이도 중국한테 대들거든요. 그럼 사방으로 다 적을 만드는 외교를 왜 합니까? 그래서 저 중에서 아마 중국도 지금 자기네 국가 이익에 가장 큰 거는 남중국해 문제 겁니다. 뭐 그거는 어떻게 하면 나머지는 다 이렇게 뒤로 물러나고 한국하고 무역보복했다가 한국이 우리가 원자재 안 보내면 중국 경제에서 그 임가공하는 사람들은 다 실업자 되는 거죠. 네. 거기에다 밀라는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하게 되면 대만도 할 수 있고 일본도 할 수, 미국도 할 수 있으면 중국 경제는 지금 바로 추락이죠. 그러지 않을 수 네. 어려운데. 그래서 겁주는 거는 중국 사람들이 말싸움 하는 거고요. 그걸 자기네들이 뭐라는가 하면 투이불파 싸우긴 하는데 네. 깨지지 않게 깨지지 싸운다. 않게 싸운다. 말로만 해서 겁줘서 하겠다는 건데 지금 우리가 그 덫에 걸려들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저 겁 많은 개가 많이 짖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침 대통령이 몽골 순방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외교적 루트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김태현 변호사님. 네. 자, 중국은 이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북한하고 조금 가까워지는 듯한 그런 느낌 다시 보여주는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지난 11일입니다. 지난 네. 11일이라고 하면 저희가 8일날 사드 배치 결정을 하고 중국이 그렇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었던 그 와중인 거죠. 사흘 만의 일이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11일이 마침 북중 우호조약 체결 55주년 기념일인데 아, 그렇군요. 네. 그것을 기념해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중국에 친서를 보낸 겁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중조 친서는 쌍방 공동의 귀중한 제부다. 네. 전통적인 친선 협조 관계를 끊임없이 공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국 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이다라고 네. 해서 북한에 대한 강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러브콜을 보낸 거죠. 예, 네. 이게 55주년 기념이기 때문에 그 기념일을 정말 기념하기 위해서 의례적으로 보낸 것이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외교 전략을 짜는 우리 외교 당국과 군사 당국 입장에서는 최악의 경우를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중요한 논거 중에 하나가 사드를 배치하게 되면 중국이 반발할 것이고 그래서 중국과 북이 밀착하게 되면 북핵을 억제하기 위한 국제 공조가 깨질 것이다. 이것을 이제 사드 배치 반대의 논거로 들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으나 어찌됐건 간에 외교 전략의 짬이 있어서 그런 최악의 상황도 염두에 두고 거기에 대비한 시나리오를 좀 준비해둘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이정훈 의원. 제가 지금 우리 외교부하고 이제 우리 국방부 장관 출신으로 중국에 가시는 우리 대사님한테 굉장히 김정수 불만스러운 게 대사님,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지금 북한하고 중국 간에 맺은 그 조중 우호 조약에는 상호방위 조약이 돼 있습니다. 네. 상당히 불편해서 북한이 우리를 때려갖고 우리가 북한을 때리면 중국이 우리를 때릴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저거를 왜 없애지 않고 있냐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같은 내용을 러시아하고 북한도 맺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파기됐어요. 네네. 그거 파기시킨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옛날에 왜 뭐 그 북풍을 일으켰다고 해서 이렇게 칼로 이렇게 자해를 해서 했던 권영애 네, 안기부장. 국방부 네. 차관을 할 때 윤종구 해군 대령인데 이분이 네네. 러시아에 정통합니다. 그렇죠. 그분한테 시켜서 그분이 러시아랑 상대로 계속 협상을 해서 그 북러 우호 조약을 파기시킵니다. 아, 그때 그렇군요. 논거가 뭔가 하면 우리가 노태우 정부 때 12억 달러를 저쪽에 차관으로 줬어요. 네네. 거기에 대한 걸 쟤네가 갚지 않고 우리가 무기를 받아왔는데 무기를 받아오는 거는 굉장히 친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러시아 무기를 받아올 정도로 친한데 너희가 북한한테 자동 참전 조항이 유지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다라고 설득을 해갖고 러시아가 그걸 포기를 합니다. 네네. 그래서 그때 윤정구 씨가 그 공로로 이제 원스타로 진급해서 제대를 하는데 그렇게 목숨을 걸고 외교를 했던 것이 왜 현 정부에서는 안 되냐 이거죠. 제가 왜 지금 우리 국방부 장관 안보실장 지낸 분이 중국에 가 계시는데 중국을 상대로 북중 우호조약 파기 공작을 왜 안 하냐 이거죠, 노력을. 네. 밥 먹는 외교만 하는 거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외교부를 질타하고 싶습니다. 네네. 어쨌든 우리 외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국방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내려졌는데요. 자, 이제 북한은 또 풍계리 핵실험 움직임, 전가의 보도죠. 항상 네. 이맘때면 나타나는 그런 레파토리인데 지금 풍계리 핵실험장 움직임 진짜 심각한 겁니까? 네, 일단은 기술적으로 그 1월 6일 날 핵실험했기 때문에 북한이 이렇게 급박하게 핵실험할 필요는 별로 못 느낍니다. 네네. 그런데 왜 저렇게 그러면 또 핵실험하는 척하고 갱도 입구에서 이렇게 차량을 움직이고 이렇게 꼭 핵실험할 수 있는 것처럼 준비를 계속 하느냐? 저게 바로 이제 북한이 우리하고 미국을 이제 겁을 주는 겁니다. 니들 네네. 사드 배치하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또 핵실험도 할 수 있다. 그다음에 또 북한이 요구하는 것이 미국하고 이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제재를 좀 심하게 하지 않습니까?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제재 국면을 또 한번 돌파하려고 또 벼랑 끝 전술을 한번 이렇게 쓰기 위해서 이렇게 핵실험 카드를 들고 나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김기호 교수님. 네. 북한은 실제로 그 5차 핵실험이 필요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관문인 그 핵탄두의 소형화 경량화를 해서 각종 스쿼드, 노동, 무수단, 대포동 미사일에 장착하는 문제가 남았는데 김정은이가 왜 3월에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등류의 탄종을 표준화 규격해서 미사일에 결합해가지고 하는 실험을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황이 되면 실험을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 일환으로 여러 소형 차량의 갱도 있고 자재 비품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저항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도 대비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네, 사드에 대한 궁금증 많이 풀리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 김정봉 실장님, 그 다음에 김기호 교수님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순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